지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능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지능은 무언가 신성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자신과 생명에 대한 이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늘 그러한 것이 상식은 아니었고 발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뇌가 생각과 감정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내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심장으로부터 나오고 두뇌는 단지 피를 냉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만큼 두뇌로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21세기 초인 지금은 예전보다는 지능에 대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비밀을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능을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두뇌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발견은 현미경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뉴런이 전달하는 것이 정기적인 신호임을 알아내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자공학적 발견과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두뇌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면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뉴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입력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력은 빛을 받은 망막세포로부터 왔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뉴런으로부터 처리가 된 값들이 전달되어 왔을 수도 있고요. 입력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출력은 또 다음 뉴런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현미경의 발전으로 뉴런이 밝혀지고 전기와 전자회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조합한다면 지능의 근거인 두뇌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전자두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두뇌를 구성하는 세포가 뉴런임이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 맥컬루치와 논리학자 피츠는 뉴런의 생물학적 틀을 걷어내고 연산할 수 있는 형태의 수학적 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능의 비밀을 밝히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과 논리학의 협력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1943년 맥컬루치 피츠 뉴런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MCP 뉴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인공 뉴런이라고 하거나 그냥 뉴런이라고도 부르겠습니다. 1943년에 발명된 MCP 뉴런 혹은 인공 뉴런은 21세기 딥러닝을 활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기본 단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발명된 시점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물리학적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MCP 뉴런도 그런 근본적인 틀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MCP 뉴런의 수학적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특징들로 구성된 벡터 형식의 값입니다. 정보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눈으로 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키와 체형,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시각적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도 굉장히 추상화된 정보입니다. 처음에 시각적인 신호에서 이런 수준으로 추상화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가중치는 중요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중치가 중요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이후 구체적 맥락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일단 중요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왜 더하지 않고 곱하기를 수행하냐면 입력값을 얼마만큼 부과시키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곱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값이 0.1이라면 결과값은 0.01이 됩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값이 10이라면 결과값은 1.0이 됩니다. 가중치를 중요도라고 비유하면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0이라면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해당 입력은 출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맥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용의자의 성별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인구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별이라는 특징에는 그 비중에 맞게 의미 있는 가중치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특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구의 절반을 제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구의 절반이나 용의선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개의 특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키와 같은 두 번째 특징이 있으면 범위를 좀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성별이 x1이라면 키는 x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시켜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여러 특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런의 입력은 가중치가 부여된 다음 단일한 값으로 합쳐집니다. 취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두 다 더하면 됩니다. 이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곱하기를 사용하면 어느 하나가 0이면 전체 출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를 영문자 g라고 표기하겠습니다. x는 입력이고 y는 최종 출력이라서 사용되지 않은 문자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산의 과정을 살펴보니 이것은 두 벡터의 내적 연산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산 대상 텐서들의 형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XW 두 벡터 중 어느 하나의 행과 열을 바꾸는 전체 연산을 수행하면 1/n과 n/1의 형상에 대해 내적이 수행되면 1/1 내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W에 대해 즉 스칼라 값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는 이전의 g 값과 동일합니다. 둘 중 어떤 표기도 괜찮지만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더 간결합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긱들을 위해 보거나 말거나 긱테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헌들에서는 취합하는 과정을 대부분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은 입력 x가 벡터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는 입력은 2차원의 행렬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수학적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표현되는 x가 s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개의 특징으로 x를 표현한다는 것은 x가 벡터일 때와 같지만 그러한 x가 s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x는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텐서를 영문자로 표현할 때 2차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0차원인 스칼라와 1차원인 벡터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x는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특징과 1대1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n개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 내적 연산을 수행하면 x가 벡터 또는 행렬일 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g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벡터일 때는 g가 스칼라 값이고 행렬일 때는 벡터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쳐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합니다. 코스피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가 없다면 뉴스에서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곤란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내리고 또 다른 주식은 조금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개별적인 변동을 나열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취합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된 것들도 단일한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집계된 값들은 최종 단계를 거쳐서 출력됩니다. 이런 과정을 결정 또는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인계점 b를 기준으로 g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b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g의 값에 따라 y 값은 1 또는 -1로 귀결됩니다. 코스피 지표에 비유하자면 코스피 지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지표가 g라면 y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은 산다, -1은 판다라는 행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y값을 1 또는 0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값은 두 개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g를 b와 비교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g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g-는 g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긱들을 위해 보거나 말거나 긱테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의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를 구할 때 이제 b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한 번에 사용해 g-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 혼자 빼기라서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바꿔주고 b는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의 b와 다르기는 하니까 이것도 b-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풀어서 표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b의 위치만 왼쪽 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표기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wx로 표현되었는데 b 혼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b에게 w0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b가 가중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w0만 x가 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 x0를 곱해줍니다. 이때 x0의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곱하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x0를 추가하냐고요? 그래야 전체 모양을 wx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wx의 합계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i 값이 1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는 새로 추가된 편향, 즉 w0를 포함하기 위해 i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g 전체를 그냥 원래대로 xw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 w에는 이전과 달리 w0, 즉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 y는 g값이 활성화 함수를 거쳐 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의 약자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일단 지금은 1940년대니까 스텝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g는 가중치가 입력에 적용된 값입니다. 편향 b를 g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b가 w0이고 따라서 wb를 합쳐서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출력 y는 입력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때 함수는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는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가중치와 편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편향을 w0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가중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개 변수와 가중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편향에 대해 따로 명시하겠습니다.